4월 재보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실제로 해킹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오늘 오전 강원도 민간인 통제선 지역에서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2012년 노크 기순과 지난해 11월 월책 기순이 있었던 곳입니다.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 폭로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프로배구단 신인 선수의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입니다. 학교 운동부의 폭력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65세 이상이 제외되며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2달 가까이 백신 없이 버텨야 합니다. 불안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부모님도 못 맞았고 저희도 못 맞았고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부만의 신뢰가 생기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규모 7.3의 강진이 닥친 일본 후쿠시마에 폭우와 강풍이 이어져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을 시작하기로 한 곳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서울시 거리엔 보궐선거를 알리는 현수기가 걸렸습니다. 정확히 50일 남았는데요. 사실 이번에 당선돼도 임기는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죠. 그럼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최대 경제 이슈인 이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되면 공공주도로 공급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기존 정책이 이어지겠지만 이 세금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공급하자는 야당이 이기면 아무래도 정부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선거 승패의 결정타가 무엇이 될지 콕 집어드립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인구는 967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30대, 40대, 이른바 3040 세대는 전체 서울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40대가 가장 많아 3040 표심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이슈로는 부동산이 꼽힙니다. 특히 3040 유권자들이 부동산에 민감한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해서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이런 문구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 건 3040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서울시장이 직면할 주요 현안으로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꼽았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 경쟁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또 다른 변수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표심입니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117만 명으로 서울시 유권자 중 14% 정도입니다. 가족과 종업원까지 고려하면 4월 선거에서 자영업자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야 후보들도 이런 상황을 모르진 않겠죠. 각종 부동산 대책,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유권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서울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들,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투표는 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속내를 김철웅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최근 4년간 전국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 바로 서울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서울의 내 집 마련은 힘들다는 한숨이 나옵니다.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서울에서 원래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던 친구 말고 결혼해서 이제 사는 친구들은 다 경기도 쪽으로 나가 있는 상태여서 대출 이런 걸 끼더라도 다 제한이 있으니까 서울은 너무 이제 높은 거죠. 교현이한테 이번 연도 목표 뭐냐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사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죠. 여야 후보들이 쏟아내는 부동산 공약들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재개발 지역 그런 데를 빨리 개발을 시켜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시민들 그게 빨리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불안한 세상은 없어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식당 등 지난 한 해 서울에서 폐업한 곳만 3만 9천여 곳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말합니까? 정부에서 돈 주면 빨리 집주인 갖다 줘야 돼.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해. 1년 동안 뭘 하겠어요. 멀쩡한 도로를 다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돈 갖고 정말 힘든 서민들을 좀 도와주지. 이래저래 또 힘들어지니까 좀 받긴 했는데 뭐 앞으로 기대는 뭐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살게 해주는 사람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투표로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작년에도 진짜 어떻게 저렇게 버텼는데 지금은 조금씩 막막한 상태죠. 대출 받은 걸로 일단은 급한 불을 좀 메꿨는데 또 내년부터는 또 다시 갚아 나가야 되니까. 혹시 투표에는 참여하실 건가요? 투표는 해야죠. 채널A 뉴스 김철욱입니다. 국토부는 집값과 전세값 안정에 부서, 명운을 걸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 신고제를 4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전망은 엇갈립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가장 시급한 건 부동산이라며 도심 공공주도 공급인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의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건 전월세 신고제. 오는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상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부터 조기에 도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 당사자는 매매할 때와 똑같이 보증금 임대료와 중도금 잔금, 소재지와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지역 전월세 시세를 한눈에 파악하면서 탈세를 막는 동시에 먼저 시행된 임대차 2법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안정적인 하향이가 괜찮은데 지금 불붙은 상태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위축이 되고 그럼 가격 상승으로 어떻게 이어져요? 전월세는 매매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 정보가 전체 거래의 28% 수준에 불과한 상황. 국토부는 다음 달쯤 전월세 신고제의 대략적인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계약 정보는 오는 11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부처의 명운이 걸린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 그 1호 사업인 공공재개발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대상지로 지정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반발하고 나서는 형국인데요. 이 시범 사업지로 지정된 강북 5구역 상가 주민들은 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국토부는 문제없다며 강행할 태세입니다. 박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인 강북 5구역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섞여 있는데 공공재개발이 끝나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이 시작되면 이곳 상업지역은 현재 운영 중인 상가와 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가보세요. 이인이는 아니 별로 없어. 온 집이 사는 사람들은 거기 다 쫓겨나는 거야. 14시간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임대를 어디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보상이 조금 받았더라도 안 했으면 싶지만은 그럼을 따라가야죠. 상가 주인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상복합을 받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메리트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강제로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주도 공공정비 사업은 사업장마다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중 최대 규모인 흑석 2구역은 용적률 적용 문제로 공공재개발 포기를 검토했었고 공공주도 정비사업지인 동자동 쪽방촌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추진위원회도 모르게 사업지로 강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이번에는 백신 관련 속보입니다. 오늘 정부가 2,300만 명분의 백신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나온 질병청 대책과는 달라진 분위기의 총리 발표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는 K-접종 신화를 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만 접종 시작은 이미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백신은 2,300만 명분. 화이자 백신은 기존 1,000만 명 물량에 300만 명분이 추가됐고 접종 시기도 앞당겨 오는 3월 말 50만 명분이 먼저 들어옵니다. 국가 출하 승인 절차만 완료되면 4월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2분기에만 총 700만 회분, 350만 명분의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바백스 백신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할 2천만 명분을 2분기부터 순차 도입하기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국내 공급될 백신 물량은 총 7,900만 명분으로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어제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외하면서 2분기를 대체할 백신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백신에 대한 공급 일정이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계획을 확정하여 하루도 지나지 않아 총리가 신규 계약을 발표한 겁니다. 심지어 화이자 백신 계약은 어제 이뤄졌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도 실제로 어젯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있었던 브리핑에 포함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약으로 상반기 백신 공급 불안이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26일 첫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OECD 가입국 3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늦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요양시설 관계자들과 보호자들이 특히 절망했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간병인들도 고령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 부모님 얼굴을 못 봤는데 또다시 백신 없이 2달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37만 명 중 65세 이상의 접종이 제외되면서 당장 26일부터 백신을 맞을 대상자는 전체 11%뿐입니다. 고령의 부모를 시설에 모신 보호자들은 백신 접종에 희망을 걸어왔지만 다시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한 거라도 좀 빨리 해서 65세 이상의 고령의 분들이 빨리 좀 접종을 해서 코로나로부터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부모님도 못 맞았고 저희도 못 맞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65세 미만인 일부 종사자의 접종이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3차 대유행이 정점에 이르던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집단 감염의 73%가 종사자로부터 발생했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아요. 간병인분들이요. 제 1순위를 맞춰야 되는 분들이 지금 후순위를 밀려나는 상황이고 말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확산되기라도 하면은 그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 하는지. 일주일에 2번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종사자들 입장에서도 희망자가 적지 않은 상황. 종사자 중에서 고령자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부분을 지어야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문의를 드리려고 해서 어떻게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또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2달을 버텨야 하는 요양병원으로서는 백신 없는 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정부가 자신하는 백신 접종 성공을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걱정이 많죠. 이런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 내부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15일 효능이 더 확인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논란이 백신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돼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방역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정 총리가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불안이 커질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한 명이 먼저 나서는 방안을 정부가 물밑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5일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조만간 각국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 북한이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기술을 해킹으로 탈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나섰다는데요.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북한 동향을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를 해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사실을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중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고 화이자는 탈취됐다고 했어요. 해킹 당했다고. 북한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빼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며 실제 성공도 했다는 겁니다. 국내 주요 인사 100여 명에게 해킹 메일을 유포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중국, 러시아 어느 쪽과도 백신 공급이 정식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지도부 동향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당 정치국 고위급 명단에서 빠졌지만 실질적 위상은 변함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식 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는 김 위원장의 부인 미설주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잘 놀고 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등장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비슷한 일이 간혹 벌어져 왔던 것 같은데요. 국가정보원에 과거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의원 사찰 문건이 있고 이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의결하면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이번 선거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작성된 18대 국회의원 전원 등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직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엔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건 내용이나 문건 목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행과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국회가 의결할 경우 문건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 정무수석 출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사찰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묻자 박지원 국정원장은 없었다고 말해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9년 전 노크 귀순으로 뚫렸던 이곳, 육군 22사단이 또 뚫렸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3시간 이상 활보하다 잡혔는데요. 3개월 전에도 뚫렸던 부대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황아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원미상의 남성이 동부전선 최전방 검문소 CCTV에 포착된 건 오늘 새벽 4시 20분쯤입니다. 최전방 철책에서 이 검문소까지의 거리는 5km가량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검문소를 지나 강원도 고성 제진 해안가를 걷는 중이었습니다. 군은 뒤늦게 대침투 경계령을 최고 수준인 진돗개 하나로 올리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부장님이 아침에 방송하더라고. 명커 보면서 대리 보면서 출입하지 말라고. 북한 남성은 민통선 검문소까지 내려온 뒤에야 포착됐고 3시간 뒤 바닷가 근처에서 검거됐습니다. 20대 북한 남성은 합동신문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남성이 육로뿐 아니라 해상으로 넘어왔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은 지난 2012년 노크 귀순, 지난해 월책 귀순으로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북한 주민이 기계체조 선수처럼 최전방 철책을 가볍게 뛰어넘었는데 감지 센서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나갈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단 석 달 만에 또다시 뚫린 겁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군인들도 시시해 그런 거를 그래 사건이 있는 거를 이렇게 사람이 들어갔다 이런 거 시시해. 이 부대는 어제부터 고성 일대에서 동계 전투준비 태세 확립을 위한 혹한기 전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나도 당했다는 학교폭력 미투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인데요. 흥국생명뿐 아니라 여자 배구 다른 구단 선수에 대해서도 폭로가 이어지면서 진실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한 구단의 신인 선수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초등학교 3년 동안 온갖 욕설과 함께 모든 행동에 꼬투리 잡고 밀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춤을 춰주겠다며 비웃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작성자는 글을 올리기 전 구단에 먼저 연락했지만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구단 측에서 해줄 것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 해당 선수 부모로부터 내 딸이 배구를 그만두면 공황장애가 사라지겠냐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구단은 지목된 선수가 구단에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세밀하게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이 맞다면 징계를 할 예정이라며 작성자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땅에 머리를 박은 채 배구 코트를 돌도록 강요했다는 모 선수의 학폭 논란도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목된 선수는 글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피해를 폭로한 글은 내려졌지만 가해자가 사과하기는커녕 진위 여부를 추궁했다며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추궁에 나선 선수는 당초 지목된 것과는 다른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문화스포츠부 이현용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온통 이 학교 폭력 이야기인데요. 왜 유독 프로 여자 배구에서 이 폭로가 이어지는 걸까요? 네, 지난 시즌 여자 프로 배구의 시청률을 보면요. 1.17%가 나왔습니다. 최고 인기 스포츠로 생각되는 프로야구가 0.8%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은 거죠. 돌아온 배구 여제 김연경과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주축인 흥국생명의 인기가 많이 반영되기도 했고요. 이처럼 여자 배구 선수들이 특급 스타로 떠오르고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피해자들에겐 예전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리던 이 여자 배구 프로 구단들도 이제 발칵 뒤집혀졌다고 이제 들었는데 구단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흥국생명은 어제 두 선수에 대해서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는데요. 이 두 선수의 연봉도 지급을 끊었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6억 원, 이다영 선수가 4억 원이었는데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구단 측은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구 퇴출이 아닌 기한 없는 출전 정지는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폭력은 이제 구단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졌던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폭력 문제가 여자 배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사례가 많습니다만 저희는 3년 전 돌연 은퇴한 한 국가대표와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은퇴 이유가 중학교 육상부 시절 경험했던 지독한 폭행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이런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선수의 말을 함께 들어보시죠. 어린 시절에 선배들한테 그렇게 폭행을 많이 당하고 지멍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평생 하드 운동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데 네. 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흔히 말하는 에이스가 많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보듯 일종의 권력형 폭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팀 내 이른바 에이스 선수들과 선배들의 폭력을 지도자가 묵인하는 겁니다. 성적을 우선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면 신고해서 바로 잡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경우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를 하는 등의 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가 겨우 20% 정도로 81.8%였던 일반 학생들의 경우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2019년 말 광주의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는 한 선수가 학교 폭력 사실을 알리자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지도자는 부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를 조사하고 화해를 종용하려다 선수들로부터 거부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 학부모가 이듬해 인권위원회에 이런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학교 측에 주의를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듯 학생 선수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자칫 선수 생명에 지장을 줄까 우려해서 폭력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런데 결국 학교 운동부도 운동부지만 결국 프로구단이 학교 폭력 근절에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프로야구 NC구단은 학교 폭력 논란이 된 김유성 선수의 신인 지명을 철회해서 사흘 만에 입단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학교 폭력 이력이 담긴 생활기록부는 어느 프로 단체에도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프로 입단 때 이 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프로 선수를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요. 학교 폭력은 프로 선수의 꿈도 접게 한다는 강한 경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현용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대낮 시장 골목길에서 30대 남성이 아버지 뻘 6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을 여러 번을 꿰맬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시장 골목길에서 30대 남성이 앞에 가는 60대 남성의 어깨를 잡아챕니다. 잡힌 남성이 뿌리치고 걸음을 옮기자 이번엔 어깨를 내려칩니다. 잠시 얘기를 주고받는가 싶더니 60대 남성의 발을 걸어 옆으로 밀고 자리를 피하려는 남성을 붙들어선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벽으로 밀어놓고 주먹을 마구 휘두르더니 쓰러진 60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무릎으로 가격합니다. 맞은 남성이 피투성이가 돼 쓰러진 뒤에야 가해 남성은 골목길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아버지가 그냥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뭘 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따라오면서 피해자는 얼굴과 가슴 등을 다쳤고 눈 주변을 6바늘이나 꿰맸습니다. 피해자는 뇌경색 재활치료를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하던 중 봉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매번 다녔으니까 걱정 안 하고 다니는 운동하고 이제 항상 집에 오는 길이시니까요. 경찰은 오늘 오전 구미시의 한 모텔에서 31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 때린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화재 사고로 90대 노부부가 숨졌는데 남편이 국가유공자였습니다. 6.25 전쟁 참전자였고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다세대 반지하 창문 사이로 연기가 올라옵니다. 소방관들이 잔불이 있는지 확인하고 옆에서는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90대 노부부가 불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여기서 창문 막 뜯고 계시더라고, 그 소방서원들이. 근데 보니까 연기가 막 꾸역꾸역 막 나더라고.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아내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남편은 거실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챙겼다고 기억합니다. 남편은 불이 나기 3시간 전에도 아내에게 줄 인스턴트 죽을 사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으로 가게를 찾았습니다. 주로 사가시는 거는 거의 단팥죽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전복죽 아니면 쇠고기죽 이런 거 사가실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조금 당황스럽고요. 90대 노부부는 원래 큰딸 부부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계단이 적은 곳에서 살겠다고 해서 큰딸 부부가 인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모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를 배려한 게 지금은 오히려 후회로 남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날 줄은 나도 몰랐지. 신경을 내가 그렇게 쏘는데도 내가 엄청 죄송스럽고 미안스럽지요. 가슴 아프고 그래요 자식들 놀려서. 숨진 남편은 6.25 전쟁 참전 중 다친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을 유가족과 협의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내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입니다.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이달 초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사건을 종결한 인물입니다. 수사관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죄 수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수사관이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 1년 이하로 처벌되는 일반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폭행 영상을 보여줬다고 폭로하기 전까지는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그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진상조사를 시작하면서 기존 경찰 설명과는 다른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 수사 준칙에 따라 입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는 무조건 입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열한야랑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토론 앞에 붙은 두 글자 뭘까요?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대결을 펼친 맞수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1대1 간에 이제 붙다 보니까 이 후보들이 쉬어갈 틈이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나경원, 오신환 후보가 대결을 했는데요. 2년 전에 두 사람이 함께 국회에 있을 때 벌어졌던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낳은 결과가 도대체 뭐냐. 패스트트랙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유린하고 하나도 못 맞고 결과적으로 다 통과되고 저는 이런 위기의 서울시의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는 그런 리더십이 맞는 것이냐. 나 후보 한숨 소리가 아주 크네요. 네. 자, 그런데 오세훈, 조은희 후보 그쪽은 좀 분위기가 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서울시장과 부시장으로 함께 일했던 인연 때문인지 살벌한 토론회에서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정말로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둘이 호흡 맞춰서 일하던 시절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새로 도입이 돼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 혜택을 보셨는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토론회가 되게 재미없다고 느낄 것 같아요. 오 후보님은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멋진 리더가 되시기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조은희 후보, 이 오세훈 후보를 대선 쪽으로 보내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겠죠. 어제는 민주당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만났는데요. 확실히 공격 수위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공약이 상상하면 질식할 것 같은 서울 이런 느낌이 듭니다. 21분 컴팩트 시티라는 공약을 내거셨는데 서울시 대전환이 될지 아니면 대혼란이 될지.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대통령이 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프로 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 폭력 사건이 잇따라 불거졌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사건이 안타깝다면서 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 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자, 어제 이어 그래 이틀째 이제 언급을 한 건데요. 마침 오늘 이 관련 법안이 올라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요, 지난해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명 최숙현법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폭력 피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여당에서도 같은 맥락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일회성 처방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체육인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근본적 대책 마련, 이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오늘의 여랑야랑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말뿐이지 아닙니까? 저도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늘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은 이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피해자가 용기를 내면서 폭로한 내용이잖아요. 폭력은 당연히 멈춰야 하지만 피해자들의 용기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응원할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도 피해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강진이 발생한 일본 뉴스입니다. 지진 피해를 겪은 후쿠시마에 겨울 폭우와 강풍까지 들이닥쳐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이 출발하기로 한 곳도 재난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주택 대문을 지탱하던 기둥이 쓰러졌습니다. 맞은편 주택의 문도 파손됐고 담벼락이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소마 시내 한 절에는 가로 4m, 세로 3m 크기의 지붕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위에 파란 천이 덮여져 있습니다. 규모 7.3의 강진에 150년 이어지던 양조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창고 지붕은 무너졌고 간장 1,500통이 깨져 바닥은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だいぶ損傷はしてますし、建物自体もそうなんですけど、で今は本当に片付けに追われているような状況でして、こういった余震が来てもですね、耐えられるのかな。 폭우와 폭설까지 닥쳐 피해 주민들은 시청 측에서 받아온 가림막으로 지붕을 덮었지만 여진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틀 새 진도 5 이상의 여진만 3차례 발생했습니다. 同じものが来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ともう体が動かなくなるみたいな。 일본이 무사고 안전 신화라고 강조했던 신칸센은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서만 전신주 20개가 파손돼 복구에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성화봉송이 시작되는 축구 경기장 제2빌리지 내 숙박시설에도 일부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정부 지진조사위원회 측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지각 변동으로 앞으로 10년 정도 여진이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눈 구경하기 힘든 미국 남부를 며칠째 한파가 휩쓸고 있습니다. 사막의 땅 텍사스의 눈보라가 몰아쳐서 정유시설 가동에 차질을 빚고 나비 효과처럼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경사로에 세워둔 차량이 슬금슬금 옆으로 미끄러집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멕시코 접경에 가까운 전쟁 유적지에도 눈폭풍이 쏟아졌습니다. It's insane. Like I've been here for about 30 years and I never seen nothing like this here in Houston. 과거 사막의 땅이었던 텍사스 일부 지역은 평년 기온보다 20도나 낮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북극 한파가 이례적으로 미국 남부까지 밀려내려오면서 북동부 메인주부터 남부 텍사스주까지 25개 주 1억 5천만 명의 주민들에게 겨울 폭풍 경보 등이 내려졌습니다. 공항마다 결항이 속출하고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주 포트워스에서 130대가 넘는 차량이 연쇄 추돌해 사상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고 휴스턴에는 자동차 사고 130건 이상이 접수됐습니다. I grew up in northern Indiana. I'm used to driving in the snow, but you have to respect black ice. You've got to be careful. 전례 없는 한파 속에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텍사스 일대는 순환 정전에 들어갔습니다. 200만 명 넘는 주민은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유시설 가동에도 차질을 빚어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 선을 넘겨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하 20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모더나 백신 5천여 개도 전력 차단으로 비상이 걸려 긴급 접종이 실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설 연휴가 조용했지만 중국 춘제 연휴는 올해도 시끌시끌했습니다. 춘제의 대규모 폭죽놀이는 대기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기까지 하죠.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새해인 소띠해를 기념하는 한자어가 상하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제를 맞아 디즈니랜드에는 지난 11일부터 불꽃놀이가 이어졌습니다. 폭죽 소리는 중국 전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我从早上9点钟就来了，然后我到现在都舍不得走。然后这个烟花大家也可以看到，非常的好看，非常漂亮。然后我很喜欢这里，我希望下次还能来玩。 폭죽 소리와 불꽃이 애군을 막아준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춘제 불꽃놀이. 하지만 행운 대신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불꽃이 폭죽 판매점에 옮겨붙어 관광객들은 혼비백산 달아나야 했고 광저우와 창샤 등에선 공장과 차고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폭죽 막대기를 돌리다 옮겨붙은 불꽃이 차량으로 번지고 맨홀 뚜껑 아래 버려진 폭죽이 터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金玉观澜小区前的广场上，2名小孩在家长的陪同下途经事发广场时，走在前面的小孩把点燃的鞭炮。 폭죽이 대량으로 터지는 과정에서 내뿜는 오염 물질 때문에 베이징 도심에서는 불꽃놀이가 금지됐지만 춘제 다음 날 어김없이 황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造成污染峰值更高，并且使得污染的持续时间延长。在这里，我们也呼吁大家尽量少放或者不放烟花爆竹，一起清新过年。 연휴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오늘은 중국인들에게 재물의 신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잡기를 쫓겠다는 불꽃놀이들이 예고돼 있어서 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29명입니다. 이 중 비수도권 감염자가 126명으로 2주 만에 다시 100명을 넘은 거죠. 충남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곳 역시 밀접, 밀집, 밀폐 구조의 공간이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구급차에 보일러 공장 직원이 올라탑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공장 밖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공장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3일. 사흘 만에 직원 76명과 가족 등 누적 확진자가 9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650여 명을 전수조사했는데 결과를 대기 중인 직원이 수십 명이나 돼 감염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상당수는 이 공장 F동에서 근무했는데 전형적인 밀집, 밀접, 밀폐 구조였습니다. 작업장이 대형 컨테이너 방식으로 인해서 한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곳이 작업장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동에는 공동 식당은 물론 공동 탈의실과 목욕탕이 있는데 모두 환기가 미흡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공장 사무실 온풍기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풍기가 바이러스를 대량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공장 근처 아파트 기숙사에서 함께 숙식을 해와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긴급 체포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지난 14일 포털 사이트 기사를 캡처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과 함께 제목에는 백신 접종 거부 시 긴급 체포한다고 적혀있죠. 해당 사진 급속도로 확산됐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기사가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된 것 같다 주장도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4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발언 확인해봤습니다. 3분 46초 분량의 정 총리 모두 발언 중 긴급 체포 관련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산된 캡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쓴 13일자 기사와 같은 날짜인 14일자 기사, 두 기사 모두 살펴봐도 거리두기 관련 내용뿐인데요. 다시 캡처 사진을 살펴볼까요? 어딘가 허술합니다. 제목에는 백신 접종이 내달 26일, 즉 다음 달이라고 썼다가 이 본문에는 오는 26일, 이번 달이라고 썼고 이 접종 거부 시 긴급 체포라고 썼다가 이 본문에는 구속이라고 혼용해 써놨죠. 누군가 합성한 가짜뉴스였던 겁니다. 피해를 본 언론사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긴급 체포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으로 변조해 유포하는 행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본인 동의하에 접종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거부할 수 있는데 기한 내 접종하지 않는다면 접종 순위가 제일 뒤로 밀리는 겁니다. 접종 당일 발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약일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출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유력한 파트너로 거론됐죠. 현대차가 협력을 부인한 데 이어 또 다른 후보였던 닛산과 폭스바겐도 각자 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애플의 선택지가 아예 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애플카를 향한 길고도 험난한 길. 미국 CNN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설이 연이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애플과 협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 닛산과의 협상도 진전 없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독일 폭스바겐의 헤르베르트 디스 CEO도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애플카가 두렵지 않다며 독자 노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전기차 플랫폼을 갖춘 글로벌 완성차 3사와의 협력이 모두 물 건너간 겁니다. 애플카를 위해선 현대차를 비롯한 닛산, 폭스바겐과의 협업을 내세워야 하지만 정작 애플은 애플 브랜드를 보조할 단순 하청업체 역할을 원했던 게 무산 이유란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 브랜드만 노출된 아이폰을 만들어온 대만 폭스콘 같은 업체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들을 일시용 형태로 해서 완전 구매에 맞게끔 하청을 주는 형태로 해서 애플 브랜드로 해서 차량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엄청 큰 거죠. 생산 능력은 물론 각국의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높은 품질까지 검증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각자 도생에 나서면서 애플의 선택지도 사라졌다는 외신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애플이 삿바 싸움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애플카 출시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재영, 이다영의 학교폭력 파문으로 혼란에 빠졌던 흥국생명이 두 선수 징계 후 첫 홈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떨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정원 기자. 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열띤 경기가 치러지고 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최근 이재영, 이다영의 어머니가 흥국생명 작전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의 해명 직접 들어보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좀 당황스러웠고 있을 수 없고 저를 포함해서 현직에 있는 그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 배구 결승전 때보다 많은 80명의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흥국생명은 아직 1위를 지키고 있지만 5라운드 들어 3연패를 하면서 오늘 승리가 절실합니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 더 졌다간 우승 전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상대 기업은행도 절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3위 자리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1세트 초반부터 김연경의 흥국생명은 흔들리는 아쉬운 장면들이 연출됐는데요. 공격은 김연경에 집중됐고 상대의 견제가 심해 평소 같은 예리한 수비가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연경의 부담을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줄여줄지에 흥국생명의 부진 탈출이 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한국계 미국 테니스 선수 제시카 페굴라가 호주 오픈 준결승 진출을 눈앞에 뒀습니다. 제시카에겐 한국에서 태어난 어머니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머니가 더 유명하다고 하네요.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경기 전 오늘 대전의 모습입니다. 낮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단시간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이 눈이 끝이 아닙니다. 모레까지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눈이 계속되는데 특히 호남 지역에는 폭설이 예보돼 있어 비상입니다. 호남과 제주 산지 5에서 15cm, 제주 산지 많은 곳은 무려 2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 동부로도 3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면도로와 빙판길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폭설에 한파, 또 강풍까지 더해져서 삼중고가 우려되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 철원 영하 13도로 기온이 곤두박질하겠고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머물겠습니다. 모레까지 해안가와 제주 지역은 초속 15m 이상의 소형 태풍급의 강풍이 불겠고요. 내륙으로도 강풍이 이어집니다. 주변에 날아갈 만한 물건은 없는지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는 차츰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배에게 맞는 게 싫어서 합숙소를 가출한 경험이 있다. 배구 선수 송명근이 과거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때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였습니다. 송명근 선수에게 맞은 피해자는 응급실까지 가야 했고 결국 배구의 꿈도 접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폭력이 일상이 되고 가해와 피해가 뒤엉켰을까요? 이번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 학폭의 야만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